네, 안녕하세요. 화물운송론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1장 내용은 운송의 기초 이해가 되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시면 운송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의 정의입니다. 장소적 효용 창출을 위해서 인간과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는 공간적 물리적 행위이다. 자, 운송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운송이 뭐냐 이거죠. 이제 문헌적인 그 정의 내용으로 써보시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생산 장소와 판매 장소가 다르죠. 생산 장소와 판매 장소가 다른 것을 이어주는 역할. 장소의 다른 그 상위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이제 운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는 공간의 물리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송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 많은 수량을 가장 빠른 속도로 보다 높은 안전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자, 운송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빠르게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죠. 기본적인 목적은 가장 많은 수량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보다 높은 안전도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운송의 기능 한번 보시면은요. 운송의 기능은 첫 번째, 정해진 시간 내에 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자, 좀 전에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정확한 시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죠. 정확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상품을 정확하게 또한 전달을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되는 거죠.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을 한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네요. 그래서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물류 계획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운송 중 운송 수단에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네, 운송 중에는 물품을 일정 기간, 운송 기간 동안은 물품의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로 3번에 보시면 운송의 중요성입니다. 운송이 왜 중요하냐? 운송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랬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운송을 안 하면 생산과 판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물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화의 공간적 이동에 의한 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의 한 분야로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바로 운송의 중요한 기능이면서 운송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오늘날의 물류 개념 하에서의 운송은 수주, 보관, 포장, 하역, 유통, 가공을 포함하여 총 물류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 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물류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물류 비용 절감에 있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송의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물류 비용 절감이 달성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비중과 중요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가로 4번에 보시면 운송의 효용입니다. 운송의 효용, 아까 했던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적 효용 창출 가능하고요. 시간적 효용 창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장소적 효용은 생산과 소비, 이 공간적 차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이고요.
운송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 보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괄호 5번에 운송의 3요소입니다. 운송의 3요소는 운송의 경로, 링크고요. 운송 수단, 모드고요. 운송상의 결절점, 노드가 되겠습니다. 링크는 도로, 그리고 철도, 해상 항로, 그 다음에 항공로, 이게 경로죠. 운송 수단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운송 수단은 뭐가 있죠? 자동차, 그 다음에 열차,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수단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링크. 그 다음에 결절점이라고 하는 노드, 다른 표현으로 이제 거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점이 필요하죠. 이 거점은 운송 수단과 화물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화물이 모여서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 거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화물이 모이는 장소, 화물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역도 되겠고요. 터미널, 물류센터, 항만, 공항, 이런 곳이 다 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드입니다. 운송의 3요소 보셨고요. 6번에 보시면 운송의 구분이 있습니다. 운송이 종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이 있습니다. 자, 이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은 뭐 큰 차이로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보시면 국경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구분입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송하면 국내 운송이죠. 국경을 넘어서 운송을 하면 이제 당연히 국제 운송입니다. 뭐 우리나라 내에서의 물류 운송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운송이겠고요. 국제 물류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운송이 되는 거죠. 자, 국내 운송에 사용이 되는 운송 수단과 국제 운송에 사용이 되는 운송 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입장이 좀 다르죠. 국내 운송은 당연히 모든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뭐 대부분 모든 수단들을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국제 운송은 애석하게도 항공기와 그다음에 선박의 이용만 가능하다. 이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죠. 집배 운송, 간선 운송, 노선 운송이 있습니다. 집배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집배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집화 배송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모아서 배송한다 이런 의미죠. 배송이라고 하는 용어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배송은 최종 소비자, 고객에게 전달되는 게 배송입니다. 그래서 화물을 모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운송이면 요건 이제 우리가 배송 또는 집배 운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집배 운송은 이제 주로 단거리 운송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간선 운송이 있습니다. 간선 운송은 주로 거점과 거점 사이의 운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 거점과 거점이니까 뭐 터미널과 터미널이 될 수 있겠고요. 역과 뭐 또 항만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거점과 거점 간의 운송. 집배 운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노선 운송이 있습니다. 노선 운송은 정해진 노선을 일정 시간에 순차적으로 운송한다. 자, 노선을 정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 천안 거쳐서 대전 거쳐서 뭐 부산으로 간다. 그 지역을 또 그대로 이렇게 순환하듯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운송하는 형태가 바로 노선 운송인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 사용되는 교통수단들이 뭐 대부분 다 노선 운송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시스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른 종류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릴레이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릴레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송 거리가 이제 긴 장거리의 경우에 운전 기사를 이제 교대로
한 사람이 장거리 운송을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교대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차량을 계속 운행시키는 방식이다. 가동 시간을 최대화해서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시스템이 있죠.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집화한 화물을 그 지역의 터미널로 집결시켜서 배송할 지역별로 구분한 후에 배송 담당 터미널로 발송하는 시스템. 포인트 투 포인트. 이것도 우리 거점 운송의 형태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점과 거점 간의 운송. 포인트 투 포인트. 프레이트 라이너가 있습니다. 대형 터미널로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반된 화물을 고속 열차를 통해 목적지로 운송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이제 터미널까지의 직접 운송이 가능하다.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 있죠. 중심 지역 집배센터를 허브로 설정을 하고 다른 중소도시를 연결하여 경유하는 시스템이다. 중심 지역을 허브로 하나를 만듭니다. 화물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를 특정제 지역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를 허브로 만들어서 중소도시를 사이드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가능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허브앤스포크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기타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송의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FCL, LCL이 있습니다. FCL이라고 하는 것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죠.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만재 화물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LCL 화물은 Less than Container Load입니다. 이것은 이제 컨테이너 하나보다 화물이 적기 때문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섞어야죠. 혼재 화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FCL 화물은 대량의 화물로 컨테이너에 혼재하지 않고 운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인의 화주의 화물을 FCL 화물로 보셔도 되겠고요. LCL 화물은 소량의 화물이기 때문에 다수의 화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정형 운송, 비정형 운송이 있습니다. 정형 운송은 형태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뭐가? 화물이 단위화가 가능한 그런 화물의 운송을 정형 운송이다 하고요. 비정형 운송은 단위화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형태가 안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정형 운송.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 화물이 단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단위화 안 되는 화물을 보통 우리가 살화물, 벌크 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정형 운송은 단위화 시킬 수 없는 물품, 뭐 광석, 공유, 목재,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화물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벌크 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기 운송, 비정기 운송이 있습니다. 정기 운송은 물동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운송하는 형태. 아까 우리가 노선 운송 설명을 드렸었죠. 노선 운송도 어떻게 보면 정기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루트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운송을 보통 우리 이제 정기 운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정기 운송은 일정량의 물동량이 있을 때만 이용이 되는 운송을 비정기 운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일 운송과 복합 운송이 있죠. 단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 도착지까지 하나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형태. 운송 수단을 하나만 이용을 할 때 요거를 단일 운송. 그럼 두 가지 이상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하면 복합 운송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합 운송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인데 이게 동종이지는 않습니다. 이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럭과 트럭이 아니라 트럭과 예를 들어서 철도, 트럭과 선박 이런 것처럼 두 개의 운송 수단을 다른 종류, 이종, 용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을 두 가지 이상 썼을 때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복합 운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특징 기억하시고요. 자, 2절 가겠습니다. 운송 수단별 특징입니다. 운송 수단 선택 시 고려 사항인데요. 운송 수단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뭐 철도를 이용할 거냐, 자동차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선박을 이용할 거냐를
선택할 때 기준입니다. 최적의 운송수단 선택 기준으로서 그 박스 내용에 보시면 먼저 고려 대상이 화물입니다. 화물의 특성, 즉 화물의 종류가 뭐냐, 액체냐, 뭐 또는 뭐 이렇게 고체냐, 뭐 이런 종류, 뭐 성질이 깨지기 쉬운 것들이냐, 뭐 또 날아가기 쉬운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화물의 중량과 용적도 중요하죠. 화물의 특성 중에 운송 거리, 또 화물의 가치, 화물의 가치는 이제 운임 부담력으로도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이 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액체다. 그러면은 일반 컨테이너는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운송 수단의 특성도 고려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의 특성과 철도의 특성이 다르죠. 선박의 특성 다 다르고요. 그 수단별마다의 특성도 고려를 해서 어떤 운송 수단이 적합한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송 유형별 선택 기준인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간선 운송에서 운송상 최우선 과제는 운송비 절감이다. 그런데 반해서 물류 거점과 소규모 소비자 간의 배송의 경우에는 최우선 과제가 고객의 서비스 수준의 극대화에 있다. 자, 간선 운송은 아까 거점과 거점 간의 운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과 거점 간, 예를 들어서 이제 물류센터 간의 운송이다. 그런 경우에는 최우선 과제가 뭐에 있을까요? 뭐 정확한 시간대에 배송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둘 거냐입니다. 거점 운송 간, 즉 간선 운송의 최우선 과제는 뭐 대량의 운송이기 때문에 굳이 빠른 시간을 요구하지 않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적게 들여서 갈 것이냐가 최우선 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송이라고 하는 운송이 있었어요. 배송은 시간이 중요합니까? 비용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시간, 즉 고객의 욕구,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운송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고객의 요구 수준, 서비스 수준의 극대화에 최우선 과제가 있다. 거기에 맞는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식인의 박스의 내용에 보시면 운송 유형별 최적의 운송 수단 해가지고 공장 물류 거점 간의 간선 운송에서는 어떤 운송 수단이 적합하냐. 오른쪽에 보시면 최적의 운송 수단이 간선 운송은 대형 트럭. 왜? 많이 가야 되니까. 많이 가야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가장 최대의 물량으로 대형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이, 또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운송 수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장 대규모 소비자 직송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물량이 약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형 트럭, 소비자에게 배송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점에서 소비자의 배송의 경우에는 대형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죠? 소형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을 납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형 트럭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바로 이제 그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소형 트럭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운송수단의 종류 한번 보시죠. 운송수단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수단이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동차도 있고 철도도 있고 선박, 항공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단별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로 운송 되어 있습니다. 공로 운송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도로 운송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화물 자동차 운송 이렇게도 쓰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운송 수단이고요. 근거리 운송에 가장 비교의가 있다. 네, 도로 운송은, 즉 공로 운송은 멀리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죠.
에너지 소모가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거리 운송에 있어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품목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운송의 탄력성과 완결성이 가장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수강생 중에 이 탄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송의 탄력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운송의 탄력성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운송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였었습니다. 100개를 운송할 때 트럭이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근데 갑작스럽게 운송 물동량이 200개로 늘었다. 그럼 트럭 하나로 안 되죠. 그럼 다른 운송수단을 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투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운송의 탄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요에 따른 운송 수요에 따른 그 공급, 운송 수단의 공급이 얼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 대응력이 좋으냐. 철도는 운송 물량이 늘어나도 철도를 바로 배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송의 탄력성, 운송의 대응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화물 자동차만큼 탄력성이 높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완결성이 가장 높다 장점이 있죠.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박은 우리 물품의 생산지가 어디냐면 공장이에요. 근데 도착지는 저쪽 뭐 다른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도서 지역이다. 그렇다면 선박은 육상 운송을 도로 운송을 거쳐서 선박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운송수단 선박 하나만으로 완결이 어렵죠. 이게 완결성이에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자동차밖에 없는 거죠. 국내 운송이라 그러면 완결성은 자동차밖에 없어요. 철도도 어렵습니다. 철도도 당연히 트럭의 도움을 받아야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선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결성에 있어서도 트럭만큼, 즉 화물 자동차만큼 완결성이 높은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의 탄력성과 완결성이 가장 높다는 이 도로 운송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표에 보시면 장단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점 보시면은 문전까지 일관 운송 가능하다. 그리고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비교적 간단한 포장이다. 단위 포장 시 팔레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보시면 장거리 운송 시 운임이 높죠. 안정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공해 문제 등이 많죠. 이게 단점. 자, 철도 운송 가겠습니다. 화물의 중량이 무겁거나 중거리 운송일 경우에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운송의 탄력성, 완결성 측면에서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즉 화물 자동차에 비해서 비교의가 당연히 떨어지죠. 주로 대량 화물의 장거리 간선 운송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 철도입니다. 철도의 장단점 살펴보시면 대량 중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요. 철도의 장점은 장거리로 갈수록 운임이 저렴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자, 또 하나 장점입니다. 전천후다. 전천후 운송 수단이다. 날씨에 비교적 둔한, 민감하지 않은 날씨를 별로 이렇게 타지 않는 운송 수단이 바로 이 철도입니다. 화물 자동차는 날씨에 민감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빙판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날씨에,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운송수단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철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도죠. 이게 철도의 가장 큰 특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근거리 운송 시 운임이 높다. 요게 또 하나.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운임이 비탄력적이다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운임이 늘거나 줄는 게 쉬우면 이건 탄력적인 거죠. 근데 철도 운임은 비탄력적입니다. 즉 거의 고정형이라는 거죠. 많이 증가도 안 되고 줄기도 안 되고 거의 고정형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화물트럭은 운송의 물동량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탄력적인 겁니다. 운임도. 근데 철도 운임은 비탄력적이다. 거의 정해진 운임대로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해상 화물 운송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발달로 인해서 운송의 효율화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운송수단이고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이용상 많은 제약이 있고요. 대량 화물의 장거리 운송 시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 네, 이게 뭐 해상 운송의 가장 큰 특징이죠. 대량 화물 가능하다, 장거리에 적합하다,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 여기서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운임이 아니죠. 단위당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장점, 그 밑에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량 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운임이 저렴하고 매우 탄력적이다. 요게 또 하나 운임이 탄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우리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단점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보실까요? 운송 속도가 느리고요. 운송 기간이 긴 편이다. 그만큼 이제 요거는 운송 기간이 길면 그만큼 이제 위험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항만 설비로 인해서 하역비가 비싸죠.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하나 특징, 단점입니다. 자, 거기 기억 동그라미 보시면 정기선 운송이 있고 부정기선 운송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기선, 부정기선의 대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해상 운송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항공 화물 운송인데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지요. 해상 운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신선도나 긴급을 이용하는 화물 등의 운송에 이용이 된다. 장점 보시면 소량 경량 상품의 원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가볍고 작고 가벼운 물품의 운송에 적합한 것이 바로 항공이고요. 이것도 이제 단거리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원거리에 적합한 수단이죠. 파손율 적고요. 포장이 간단하고요.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당일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항공기고요. 단점 보시면 운임이 가장 비싸고 매우 비탄력적이다. 자, 이 비탄력적이다는 용어 아시겠죠? 운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중량과 용적의 제한을 받는다. 자, 5번 동그라미 보시면 파이프라인 운송이 있습니다. 석유류, 가스 제품 운송 등에 이용되는 수단이고요. 이용 제품에 한정적이다. 이게 또 단점이죠. 특징이면서. 자, 밑에 장단점 볼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운송에 완전 자동화 가능하다. 네, 파이프라인은 그냥 석유관이나 이런 이제 관을 묻은 거죠. 땅속에다가.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가능하고요. 사고 발생률이 낮죠. 거의 뭐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 운송 수단이고요. 환경 오염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운송 방법.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초기 시설 비용이 들어간다. 네,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비용이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초기 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점이죠.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복합 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복합 운송의 용어 설명을 했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 요게 두 가지가 다 그 충족을 시켜야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 그다음에 상이한 운송 수단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 형태이다. 이게 복합운송의 의미입니다. 자, 3번, 괄호 3번 보시면 복합운송의 형태가 있죠. 복합운송의 형태는 우리 책에 이제 6가지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피기백 서비스가 있습니다. 피기 하면은 이제 피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그가 이제 우리 돼지이죠. 돼지 형태, 이게 조금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철도의 그 모양을 멀리서 보면 이제 피그 같다. 그래서 피기백 방식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트럭의 혼합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피쉬백은 뭘까요? 피쉬니까 해상이겠죠. 그래서 트럭과 선박의 혼용 방법이고요. 트럭 에어 방식이 있습니다. 트럭이고요. 에어는 이제 항공기, 트럭과 항공기의 혼합 방법이고요. 레일 워터가 있네요. 레일은 기차겠고요. 워터는 선박이겠고요. 그 다음에 sea 에어 방식이 있죠. 항공기와 선박의 혼합 방식. 쉽 바지 방식이 있습니다. 쉽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제 화물선을 가리키고요. 바지는 바지선이 뭐죠? 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예인선이 끌어줘야 되는 선박이죠. 그래서 바지선과 일반 화물선과의 혼합 방식.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거론이 되는 복합운송 방식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피기백 방식, 피쉬백 방식, 트럭 에어 방식.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수단별 운송비 비교를 해놨네요.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원로트의 용적이 크다. 용적이 큰 화물은 어디에다가 운송을 해야 될까요? 선박이 가장 적합하겠죠. 가장 운송수단으로서는 크니까. 선박, 철도, 트럭, 항공 순이 되겠고요. 용적이 작은 화물이라면 철도, 컨테이너, 구역, 노선, 항공의 방법 순서로 되겠고요. 경량 화물이라면 트럭, 컨테이너, 철도 이런 순서가 되겠다. 운송비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경제적 수단의 결정 방법으로서 운송 거리와 운임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는 어디까지가 경제적이냐라는 거죠. 자동차는 원거리로 갈수록 장거리로 갈수록 경제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운송 구간이 약 300km 이하인 경우에 가장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철도는 300km 이상 원거리로 갈수록 적합하다 그랬죠. 그래서 500km가 가장 경제적이다. 선박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500km 이상인 경우에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는 안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있을까요? 항공기는 운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을 논하기에는 이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운송수단은 아닌 거죠. 자, 5번 보시면 운송수단 간 속도와 비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속도가 높은 운송수단일수록 자, 속도가 높은 운송수단이면 빠르게 가는 거죠. 신속하게. 자주 갈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운송의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운송비는 늘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는 줄어요? 재고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속도가 낮은 운송수단이다. 자, 속도가 낮으면 자주 못 가요. 그죠? 빈도수가 떨어지죠. 운송비는 비용은 줄지만 재고 비용이 는다. 요게 이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송비와 보관비는 항상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수송비가 높아지면, 즉 운송비가 높아지면 보관 비용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송비가 낮아지면 당연히 빈도수가
빈도수가 낮아지면 수송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관비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있다. 그래서 총비용 관점에서 어느 한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3절 보시면 운송시장 환경 변화와 화물운송 합리화 방안입니다. 자, 최근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인데요. 운송시장이 현재 어떤 그 변화 추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객 욕구의 다양화입니다. 이거는 뭐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이제 소비시장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운송도 그만큼 거기에 맞는 운송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운송물의 다품종 소량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욕구입니다. 소품종이죠. 다품종이죠. 소량화. 과거에는 이제 한 가지 품목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형태였었죠. 소품종 대량화였었으나 요즘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조금씩 운송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운송시장의 국제화. 요 의미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내에서만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죠. 직구를 통해서든지 수입을 통해서든지 국제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화 시스템화, 운송시장의 경쟁 격화, 환경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 문제 요즘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에 맞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증가하고 있죠. 3자 물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 수배송 시스템 활용도가 향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운송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웃소싱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안 관련 규제가 강화하고 있고. 자, 환경 문제와 보안 관련 규제들이 상당히 강화 추세에 있다. 강화되어 있고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외 직구, 병행 수입, 해외 수입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국제화, 운송 물동량의 증가, 복합 운송의 증가, 아웃소싱의 확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환경 변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공동 수배송도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방법으로서 대안으로서 선택이 가능한 현재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들이죠.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운송의 과제입니다. 이 운송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운송의 경제성, 안정성, 기동성, 고속성 등의 제조건을 근간으로 하여 운송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 화물 운송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운송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합리화 방안입니다. 수송 체계의 다변화. 수송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안이 돼야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일관 파레트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하고요. 공로 운송에 기업 간 업무 제휴가 필요하다. 기업들 간의 제휴를 통해서 운송의 합리화를 할 수가 있죠. 야간 차량 운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물류 기기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복합 운송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블록체인 도입이 필요하다. 아웃소싱 활성화돼야 된다. 공동 수배송 활성화해야 된다. 최적 운송 수단을 선택해서 이용해야 된다. 전용 부두 필요하다. 전용 차료제 필요하다. 화물 주선 시스템도 필요하다. 복합 물류 터미널 건설도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물 운송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
비용을 적게 줄이면서 그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이제 늘릴 것이냐에 적합한 방식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대안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경제적 운송을 위한 원칙입니다. 운송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형화 원칙입니다. 자, 경제적 운송을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량으로 여러 번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운송 비용이 는다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대형화, 대량으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동그라미 2번 회전율 극대화입니다. 자,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량을 쉬면 안 되는 거죠. 쉬면 그만큼 비용이 그 운송량이 줄어드는 거죠. 회전율 극대화란 정해진 시간 동안 차량의 운행 시간을 최대로 확대를 해서 운송 단위당 고정비 원가를 낮추는 거죠. 계속 차량을 돌려야 운송 물동량도 높아지면서 수익은 늘고 비용은 그만큼 이제 단위당 원가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차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차율이 뭐죠? 다른 용어로 이제 실차율입니다. 실제로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율. 실차율은 당연히 최대로 높여야 되는 거죠. 실차율 극대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차율의 반대, 즉 영차율의 반대가 뭘까요? 공차율입니다. 공차율은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율을 공차율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공차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개념이니까 최소화 원칙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차율 극대화, 공차율 최소화 원칙을 지키는 운송이 경제적 운송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운송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1장을 여기서 마치시고요. 우리 다음 2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